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과거 10개의 우물이 있는 마을이라서 이름이 붙여진 인천 부평구의 십정동.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 많던 우물도 다 자취를 감췄고 인천 중에서도 아주 낙후된 동네로 변해버렸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요. 이 십정동에 빽빽하게 다세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던 지난 2006년 11월 15일. 이 건물들 중에 2층 주택에 1층에 새들어 살면서 건축업을 하고 있던 49살의 A씨는 새벽 3시가 돼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2층, 그러니까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전화벨 소리와 함께 우당탕탕 거리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죠. 뭔가 심상치 않게 들렸는데요. A씨는 마침 같은 건물 옆집에 살고 있던 매형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는 받지 않았고 혼자 올라가 볼까 생각했지만 좀 두려웠기 때문에 결국 다시 잠을 청합니다. 다음 날은 수능이 있던 11월 16일 아침. 잠에서 깬 A씨가 새벽에 들은 소리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고 결국 오전 8시쯤 매형에게 연락을 해서 함께 2층으로 올라가 보게 되는데요. 입구에서부터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2-3cm 정도 열려 있어서 두 사람이 계세요 하면서 안을 들어가 보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건 피가 흥건한 거실과 그곳에 쓰러져 있는 집주인 부부였습니다.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범인을 찾기 위해 십정치안센터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합니다. 형사과장을 비롯해서 강력계 형사 60여 명이 투입됐죠. 경찰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사를 펼쳤던 이유는 일단 이 피해자 부부의 살해당한 모습이 너무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봐도 과다출혈로 사망했을 만큼 오버킬이 벌어진 상태였죠. 사건 현장을 좀 살펴보면 방 안에 서랍이 열려 있었고요. 누군가 뒤진 흔적이겠죠.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 있던 폐물과 현금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사라진 게 있긴 해요. 부엌 천장에 있던 1억 원 정도가 든 적금 통장 4개. 그런데 범인이 비밀번호를 알지 않는 한 쉽게 돈을 인출해 갈 수 없는 통장입니다. 그걸 왜 가져갔을까? 부터가 의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단순 강도의 소행이라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었는데요. 경찰은 부부의 모든 계좌와 보험 내역을 조사했지만 이후 누군가 건드린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한의 무게를 두고 조사를 하던 중 이 건축업을 했던 남편 김 씨의 이 사업 장부가 없어진 사실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남편과 얽혀있던 주변인들을 탐문조사했죠. 그 와중에는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불법 체류자라면 평소 사장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외국인이기 때문에 통장을 인출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가져갔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에 대한 용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사건 현장에서 2층 거실로 들어가려면 1층에 있는 공동 대문과 2층 현관문까지 최소 2개의 문을 지나야 한다는 사실. 그런데 범인은 담을 넘지 않은 듯 했고요. 현관문을 강제로 따고 온 흔적도 없습니다. 즉 그렇다면 피해자 부부가 범인에게 문을 열어줘서 들어왔다는 건데 일면식이 있는 사람으로 추정되는 부분이죠. 새벽 늦게 찾아온 범인. 그는 도대체 무엇을 원했던 걸까요? 시신 부검 결과 남편 김 씨는 목과 가슴에 8군데의 자상이 발견됐고 부인 임 씨 또한 몸 전체에 37군데의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특히나 부인 임 씨는 이불에 덮어 쓰여진 상태로 남편보다 더 무참한 공격을 당했다는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있죠. 이렇게까지 혹독한 공격이었다면 분명 부부가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들은 마치 벙어리가 된 것처럼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부의 사망 추정 시각인 새벽 2시 반에서 5시까지 어떤 구조 요청이나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랫집에 있던 A씨도 전화벨이랑 우당탕 소리만 들었을 뿐이었죠. 게다가
이 부부의 시신에는 그 흔한 방어흔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남편이나 부인 중 누군가가 먼저 흉기를 공격을 당했다면 분명 다른 한 명은 본능적으로 방어나 저항 또 소리치게 마련입니다. 모든 게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경찰은 면식범일 범인이 최소 1명 이상일 수 있다라고 추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소리도 못 지를 정도로 빠르게 제압했다면 공범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거죠.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중요한 증거들도 있습니다. 피 묻은 일회용 비닐 비옷, 그리고 숨진 남편 김씨가 범인이 입고 있던 비옷을 잡아당겨서 손에 움켜쥐고 있던 찢어진 조각. 그날 사건 당일은 비나 눈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인은 분명 미리 피가 튀기는 걸 막기 위해 이 비옷을 입고 온 것으로 보이죠. 그 외에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운동화의 족적도 피가 묻은 채 찍혀 있었고요. 지문이나 머리카락 그리고 흉기는 남기지 않았는데 사실 꽤 치밀하고 대담한 범죄를 저지른 것 같은데도 왜 우비와 족적은 그대로 남겨둔 것인지가 또 사건의 의문입니다. 이후 전문가들이 현장 재구성을 통해서 범인이 노린 것은 사실 부인 임씨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범인이 아내를 살해하고 도주하려는 순간 안방에서 자고 있던 남편이 나왔고 어쩔 수 없이 김씨도 살해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인 임씨는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주민들은 이 부부에 대해서 넉넉하진 않지만 이웃들과 잘 어울리고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부인 임씨는 생활력이 강했다라는 말을 남겼는데 경찰은 이 생활력이라는 부분에서 금전과 관련된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은지 조사했죠. 그래서 보니 그녀가 예전에 일수를 했었던 적이 있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일이 얽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추정이었죠. 결국 부인에 대한 원한 채무관계는 전혀 별다른 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범인이 단순 강도일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남편 김씨가 평소에 나 돈 좀 벌었다 모았다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로 인해 타겟이 되었을 수도 있죠. 단순한 강도였는데 사건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부인을 오버킬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추측 속에서도 여전히 면식범에 의한 계획범죄에 무게가 실리는데요.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던 이 사건이 오버킬 수법과 우비 덕분에 십정동 공공의 적 사건이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2002년에 그 영화 공공의 적이 나왔고 흥행을 하면서 그거의 모방 범죄로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경찰의 시선이 직계 가족에게 돌아갑니다. 김씨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26살의 큰아들은 서울대 의과대학에 다니고 있었고 24살의 작은아들은 충남대 수의대에 재학 중이었죠. 두 아들 모두 독립해서 따로 살고 있었는데 부부가 자식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뒷바라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건이 벌어진 직후 1층 세입자가 부모의 사망사고를 알리기 위해서 맏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그 당시 그는 부평역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라?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왜 집 근처 전철역에 있었던 걸까요? 당연히 의심을 살만했죠. 조사해보니 맏아들은 5천만 원 이상의 빚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려는 생각으로 집으로 가던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그가 빚이 있었다는 걸 토대로 당시 경찰은 맏아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요. 하지만 뚜렷한 용의점은 나오지 않았죠. 이후에 둘째 아들도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사망 시각에 알리바이가 확인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간은 이 두 아들을 의심했습니다. 사건 당시 둘 다 그 영화 공공의 적을 보고 나서 이 시나리오를 짤 수 있을 그럴 나이가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있었고 집 문이 잠겨 있더라도 두 사람 다 열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침입을 하기 쉬웠을 거다라는 단순한 추측 때문이기도 했죠. 또
통장만 있으면 돈을 인출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만큼 금융거래에 대해 잘 모르는 어떤 나이대와 초범이라는 그런 관점도 더해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가 이 살해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지 않은 점, 방어원이 없었다라는 점이 두 아들을 향한 의혹을 더 짙게 했죠.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약 한 달 동안 현장 주변에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수사에 매달렸습니다. 유일한 단서였던 우비. 여기는 굉장히 그 체크 무늬에 단추가 3개 달린 독특한 디자인이었는데 이게 국내에서 제조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판매처를 알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 인천의 간석동 한 소매점에서 비슷한 우비가 판매됐다는 게 포착됐고 이후에 수사의 반전을 기대했지만 또다시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범인의 흔적 족적. 밑창 분석했죠. 동일한 제품 찾았더니 퓨마 운동화로 특정됐지만 이것마저 수사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심지어 범행에 사용된 흉기는 끝끝내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추가적으로 경찰은 피해자 가족, 지인, 주변 인물을 그리고 주변에 동일 수법 전과자, 최근 출소자까지 약 1,500명을 수사했다고 합니다. 성과 없었고요. 그 외에 1층 주민이 증언을 했고 최초 목격자이긴 했지만 그 외에 다른 목격자는 사실상 확보되지 않았고요. 수사팀은 결국 이렇게 대대적으로만 수사만 하다가는 다른 범죄를 놓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었고 규모를 반으로 축소합니다.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이 십정동 지역은 민심이 흉흉해졌는데요. 사건을 계속 조사하려는 경찰들이 상주했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주민은 해가 지면 동네에 사람이 없다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의 눈길까지 받게 된 경찰은 결국 1년이 지난 후 증거와 용의자를 찾지 못한 채 수사를 종결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피해자들의 집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팔리지 않은 채 무려 10년 넘게 빈집 상태였죠. 하지만 현재는 이 십정동 재개발로 인해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몇 년 전 한 방송사에서 피해자 부부의 두 아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의사가 된 첫째 아들은 성실히 인터뷰에 응했지만 반면 수의사가 된 둘째 아들은 인터뷰를 거부하면서 강한 적대감을 드러냈죠. 물론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부모를 잃게 된 이 안타까운 두 아들이 정말 범인으로 억울하게 몰렸을 수도 있지만 혹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세간의 의심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사라지고 뻔뻔히 어딘가에 살고 있을 범인은 언젠가 잡힐지 모른다는 불안감과 긴장감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2016년부터 인천 미제 사건 수사팀이 이 사건을 재수사를 진행합니다. 수사팀장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 사건이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없고 또 훔쳐간 통장도 인출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이다 라고 말했는데요. 더불어 프로파일러와 공조수사를 하고 또 앞으로 DNA 분석 같은 과학수사도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병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경찰의 노력과 함께 사건 당시 그 무엇이라도 목격했던 이들의 제보까지 더해진다면 이 미제 사건은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 기대해봅니다. 인천 십정동 살인사건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